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만 그 뉴스는 제가 따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전하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위켄드 에디션 이번 주에 미국에서 뭐 중요했었던 일들이 참 많지만 미국 하면은 이스라엘을 늘 생각을 하고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원조를 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잘 삽니다. 나름대로. 그런데도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 미국 돈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고 그만큼 미국 내부에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마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이스라엘계 주이시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종교 자체가 무슬림 민 그리고 이제 중동계가 이스라엘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뭐 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런데도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그 많은 그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의회에 진출한 이스라엘계 정치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꼭 이스라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정치인으로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계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과 이제 표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투표율을 99%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준다는 것이라든가 등등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꼼짝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꼼짝 못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 그 탄생을 한 연방 하원 의원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10살 미만의 케냐에서 4년 동안 가족과 난민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원래부터 그 미네소타에 정착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에서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일함 그 오마르 의원이 여러 가지 그 발언들 때문에 결국은 어제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뭐 당연히 민주당을 포함해서요. 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이 결의안 자체에는 일회마 오마 의원 이름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유대인만을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혐오에 대한 그 반대하는 결의안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인 낸시 펠로시의 정치적으로 아주 그 유능한 그런 행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또 백인우월주의도 안 된다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반혐오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오마 의원이 몇 번의 트윗에 올린 실제로 이스라엘계를 혐오하는 것 같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계를 화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결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가장 많은 세계에 보내는 지원금을 주는 대통령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그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필리핀에서 더 많을까요? 아마 필리핀과 이스라엘이 뭐 반반 나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진보 진영도 처음에는 보수 진영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다가 북한과 싸우겠다 할 때는 싸울 수도 있다 할 때는 그러다가
북한과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진보 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지금은 이번에 하노이 협상이 끝난 이후에 진보도 싫어한다라고 아니 싫어질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직 완전히 북한과의 문이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 사람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또 한국의 보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본인들 국가에 잘해주니까 아무거 상관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이익에 맞게.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지만 만약에 이 방송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주희 씨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이 사람들도 전부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는 조국이니까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주희 씨가 전부 그 무슬림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도 안 돼 하고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 살고 있는 주희 씨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렘 오마르 연방 하원 의원이 얘기한 것 가운데서 상당 부분은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좀 너무 심하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주희 씨들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뭐 4,000년, 5,000년, 6,000년 이렇게 갈 것까지는 없이 최근에 근세사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우를 하고 점점 또 그 살게 허락한 그 땅에서도 몰아내려고 하고 너무 그 엄청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네탄야후의 체제라고 할까요? 네탄야후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지 이 오마르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형태의 미국의 그 정치인들의 어떤 이 오마르 의원이 볼 때 나쁜 행태의 일을 비난을 한 것이고 그 같은 비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웬만큼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유대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탄야후의 체제, 특히 팔레스타인을 못 살게 구는 그 체제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본인의 종교, 뭐 기독교적인 그 신념 내지는 기독교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나빠,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야.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그런 분들 생각도 상당히 자유인데 그러나 진지하고 생애에 있어서 어떤 그 공평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처사에 완전하게 그 박수를 보내지는 않는 미국인이 많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구 주희 씨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 가운데는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주의 샤롯주빌에서의 KKK단과 그 반대 진영의 그 대치 이런 부분에서 그 KKK단이 전부 무슨 마스크 같은 거, 두건 같은 거 쓰고 Jews will not replace us, Black will not replace us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워낙에 KKK가 주이시도 싫어하고 블랙도 싫어하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good people on both sides 양측에 다 좋은 피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주이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지난주 별로 그 좋은 이슈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코엔 의회 청문회 하노이 회담 결렬 등등 경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오마르 의원 같은 사람 또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데스 같은 역시 여성 초선 의원이죠. 한 사람은 30대고 한 사람은 20대 말인데 이런 의원들이 뭐 뉴딜 정책이다. 뉴 그린딜 정책이든가요? 그린 뉴딜 정책, 뉴 그린딜 정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한 발언, 벤자민
벤자민's 베이비다. 미국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아무 말도 비난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그 얘기한 이 오마르 의원과 콜테스 벤자민의 그 베이비라고 하는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100짜리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유대계가 $100짜리 지폐만 주고 하니까 다 그들에게 복종을 한다. 마치 이중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또 본인의 조국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런 그 뉴 그린딜 정책이나 이 오마르 의원의 이스라엘 발언 같은 것이 이것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일이 없는데 좀 무리에다가 섞여 있는 발언 등을 그 신입 사원이 아니라 그 신참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 심지어는 이런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탄핵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그 민주당에서의 움직임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그 인물들과 발언들로 그냥 저절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부지리를 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민주당 그 의원들의 좀 과격하고 급진적인 발언 등으로 오히려 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은 반이스라엘, 반주의시당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선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사이에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과거에 뭐 국가 없이 겪었던 것, 그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좀 마음을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간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59%, 팔레스타인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21%, 트럼프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야후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뭐 확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와이프와 부부가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터프하고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고 아주 자기 방어력도 강하고 디펜시브하다 하고 지지를 했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선거가 비슷하네요. 인도도 뭐 파키스탄과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월 20일에 이스라엘에 가서 벤자민 네탄야후 만나서 그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왜 힘을 실어준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선거를 치를 때 벤자민 네탄야후의 라이벌을 만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선거철에 그 잘 안 가는데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요. 직접 가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만난다는 것은 미국이 벤자민 네탄야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흘 뒤에 다시 벤자민 네탄야후가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쪽에서 이스라엘에서 표 다지기를 하겠죠. 미국의 경제가 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무역 적자도 예산 적자와 무역 적자가 다 같이 늘어나는 이 모든 이유는 세금 감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남는 돈으로 뭐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많이 더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좋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도 이번 달에 확 줄었죠. 하기는 18만 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던 것이 2만 개 만들어졌고 반면에 뭐 임금은 조금 상승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경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무역 전쟁하고 하는 사이에 그 무역 전쟁으로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건이 비싸지는 겁니다. 관세를 자꾸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중국이 그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뭐 시간을 아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에는 별로 그 좋지가 않아서 뭐 실업률을 3.8%, 임금 3.4% 올랐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이
경제도 미국 경제를 말씀을 드릴 때 전과 달라져서요.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일본화되는 거 아니야? Japaniz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마켓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중앙은행의 능력이요. 앞으로 뭔가가 조금 잘못될 때 경제에 자극을 주는 그런 능력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리얼 이코노미에 이런 그 연방준비제도의 어떠한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각오를 하고 있대요. 그 투자가들은. 해서 1991년 이후에 지금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이 아주 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주식시장 좋아도 요즘에는요 뭐 보통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리고 예전에는 뭐 월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 해서 월 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 일반 경제가 같이 이제 월 스트리트에서 좋고 나쁨이 먼저 시작되고 메인 스트리트까지 그 분위기가 흘러온다 했는데 지금은 뭐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조금 삐걱거릴 때 연방준비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Japanize 된다는 건데 일본이 어려웠었을 때 경제를 부흥시켜 보기 위해서 뭐 자산 매입도 하고 요즘 미국 회사들은 별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늘렸고 이자율을 그 마이너스로 오랜 동안 유지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본이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극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세계가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좀 하게 됐고요. 이제 다음 선거 2019년이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이제 대선 준비를 하게 될 텐데 힐러리 클린턴 안 나온다. 블룸버그 안 나온다. 조 바이든은 뭐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민주당에서 사람이 나왔지만 한 사람이 아직 그 선언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쳐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두 번 지지했었던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뭐 회사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들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는 물론이고 백인 카톨릭의 지지도 한 60%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그 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 그 슈러드 브라운이라는 의원이 거기에 좀 맞아들거든요. 백인이라는 보통 남자와 여자들에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오하이오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펜실베니아라든가 위스콘신 미시건 몇 개 주만 보면 되거든요.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쪽 주에서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크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것은 아니고 그런 주에서 또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에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간다고 선언을 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 슈러드 브라운을 주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전국 총기협회에서는 이 사람만큼 점수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늘 F학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알라바마주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숨지고 한 곳에 갔잖아요. 저는 또 성경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생존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게 사인이 보통 저자가 하는 것인데 마음의 안식을 찾으십시오 하는 뜻에서 물론 성경을 나눠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인을 해달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인을 한 성경을 나눠줬다고 해서 조금 또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가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말을 하고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그 책을 쓰는 작가가 대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책에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어쩌면 작가가 서명을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50-50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해 계속 대통령이 그 폴 매나포트는 안 됐고 마이크 코엔은 나쁜 인간이고 하는데,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다가 지금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감옥에 갈 예정이네요. 폴 매나포트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세계의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컨설팅 같은 것 해주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터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다 5개월 했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선에 개입을 했고 컨설팅으로요. 그게 또 푸틴과 친한 친구고 등등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못 있고 그 스티브 배넌이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이 폴 매나포트가 은행 사기와 탈세, 이게 다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와 로비스트 등록도 안 하고 돈하고 몇천만 달러 받고 하는 데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7개월인가 아무튼 4년이 안 되는 형량을 어제 그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아서, 일반 사람들이 그건 너무하다, 무슨 뉴욕에서는 100달러 동전을 훔쳤다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인지 안 살고 있는 곳인지 콘도미니엄인지 아파트먼트인지 세탁장에서 그 동전을 훔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이것보다 높은 형량을 맞았다. 그런가 하면은 선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선거를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투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도 캘리포니아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해서 힐러리 표가 많아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미국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새로 한 군데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벌이 이렇게 강해요. 본인이 투표할 자격이 없는데 투표를 했다가 드러나면 5년형을 징역형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선거 당국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도의 그 형량을 주는데, 지금 모두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이 69살인데 이런 범죄 행위라면은 20년 당연히 이상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 시스템이 참 공정하지 않다. 판사의 재량이니까요. 왜냐하면 왜 무슨 토큰 100달러 정도 훔쳤다고 4년을 가고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연방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연방 범죄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폴 매나포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20년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방 가이드라인을 판사가 꼭 따라야 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이 특별검사에 많이 협조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 특별검사 수사나 의회에 굉장히 많은 조력을 하고 있는 마이크 코엔, 그로 인해서 하노이 회담이 깨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상당 부분 이유가 됐다고 여겨지는 마이크 코엔의 경우에는 사면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 마이크 코엔이 나한테 직접 사면 요청해서 내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 코엔이 지난달에 그 의회 청문회에서 사면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제 해도 난 그 사면 안 받겠다. 감옥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 되겠다. 그동안 트럼프를 위해서 10년 이상 총알바지하고 더러운 일 다 하고 5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돈 조금 더 받아내자고 그런 그 트럼프의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의회에도 거짓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했잖아요. 이 마이크 코엔은 지난해 봄에는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렇게 사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튼 대통령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여론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믿지만 팍스를 보는 84%는 믿고 트럼프 대통령을 CNN을 보는 사람은 1%만 믿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팍스를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팍스의 미디어 분석가조차도 부분적으로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하워드 컬츠 이 사람이 뭐 팍스 소속이니까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며칠 전에 저도 자세히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뭐 팍스에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없고 팍스가 별로 반론도 하지 않고 상당 부분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쓴 뉴요커의 기자가 이만저만한 기자가 아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팍스의 미디어 애널리스트인 하워드 컬츠 씨가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뉴요커가 팍스가 얼마나 대통령과 결탁돼서 대통령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팍스의 그 프라임타임의 호스트들이 어피니언 피플이다. 이 사람들은 기자나 뉴스 앵커가 아니에요.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서포트하는 게 사실이다. 뭐 not always라고 표시하면서요. not always라고 하는 건 루답스 같은 사람이죠.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해야지 된다는. 그리고 또 팍스의 인플로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러 갔어요. 국무부의 대변인부터 어제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빌 샤인도 팍스에서 20년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공보국장 백악관에 프로듀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미디어에서 대통령을 커버하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빌 샤인이 그것을 바꿔보지 못한 것을 기분 나빠한다고 하잖아요. 해서 뭐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에는 간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팍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많이 가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팍스 뉴스 디비전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지만 뉴스 디비전은 대단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 또 뭐 한 두어 사람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거죠. 날마다 나와서 션 해니티처럼 1시간씩이나 뭐 로라 잉그램, 터커 칼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셰퍼드 스미스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니까 오후에 3시 누가 그 시간 볼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오피니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팍스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뉴스적인 감각을 처음부터 갖고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해서 대단히 솔리드하다. 그 프로페셔널한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쭉 나란히 하잖아요. 터커 칼슨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션 해니티가 프라임 타임을 맡고 그 뒤를 이제 로라 잉그레엄이 잇고 있고 팍스 비즈니스에서는 루답스가 맡고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또 이 얘기도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오너가 이제 매춘을 해서 체포가 됐는데 기소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스파 오너인 리양 중국계 이 리양이 그 마알라고 플로리다의 대통령 별장에도 자주 가고 대통령과 찍은 사진 또 뭐 대통령의 아들과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대통령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뭐 게임까지 같이 봤다고 하니까요. 슈퍼볼 그 페이트리어츠가 LA 램스를 이겼을 때 그때도 대통령과 같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 양이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많이 사진을 올려놓으니까요. 말하자면 이 여성의 스파에서 매춘이 일어났었다는 거고 스파도 뭐 체인이 있어가지고요. 그랬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5만 8천 달러를 기부했다. 개인적으로도 기부를 하지만 개인 캠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그런 그 캠프에도 기부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취임식에도 당연히 갔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앤 퍼시픽 그 아이슬란드 그 뭐죠? 이니시에이티브 제가 어떤 때는요. 이제 그 키워드를 적어놓고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막 흘림체로 적으면 그 흘림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단어 어떤 단어 묵음 뭐 아니면 유음 뭐 아이슬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슬랜드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이니시에이티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인스티튜션인가 이니시에이티브냐인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스파 오너가 대통령과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진을 많이 찍을 정도였다 하는 것도 뭐 밥상머리에서는 얘기가 조금 됐었던 것이고요. 베네수엘라 문제는 그 미국 기자들이 지금 여러 차례, 세 차례나 구류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ABC 기자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는데 ABC의 기자이긴 ABC의 TV 리포터이긴 한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쪽 동부 어떤 지역에 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사도 많이 쓰더군요. 그 마이애미 헤럴드라든가 텔레그래프라든가 그런 가장 최근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 코디 웨들이라는 그런 그 리포로 그 10명의 무장한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체포했다고 하니까요.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도 마두로 정권은 좀 그 건재한 것 같고 이 얘기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 미국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 정도 깎는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5%를 깎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5%를 깎는데 이게 뭐 어디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것이라든가 환경보호, 교통 프로그램을 깎고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는 손 못 대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셜 시큐리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오바마 케어 시작할 때처럼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면 아무도 놓겠다고 하지 않겠죠. 대신에 국방비는 늘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00억 달러 됐는데 이번에 국방비에서 또 멕시코에 벽 쌓는 돈 뺀다고 많이 빼갔잖아요. 그러는 것을 이제 또 채워주는 거죠. 지난해보다도 늘어났네요. 한 34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의 예산안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지만 대통령이 보내는 것을 의회에서 덥석덥석 다 도장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이 되겠죠.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가요. 63세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내가 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숨질 것이다. 발표를 했네요. 폐렴이랍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이 북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